그럼 인플레이션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마구잡이로 풀었던 돈을 쓸어 담아야 된다. 그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금리 인상이고 6월 달부터 시작된 긴축이죠. 제로 코로나는 과거보다는 좀 약화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옥석을 잘 가려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편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상황은 냉정하게 보시는 게 투자에서 맞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곽상준 지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치는 못하죠. 그렇죠. 요새 뭐 증권 쪽에 계시는 분들은 네, 하루하루가 진짜 가시방석이죠. 무주식이 상팔자 이런 느낌이 들죠. 네, 투자자분들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때가 되면 이런 때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또 지나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대체로 물론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많은 게 한국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고비를 또 잘 넘기시면 또 다른 세상이 또 오니까 왜 이렇게 표현을 드리자면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느낌 드실 거예요. 주식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잘 보내고 차라리 뭐 안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 기업들이 좋고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양호한 기업들이라면 안 쳐다보는 것도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저희 라이브 아침 방송에서도 계좌 덮고 그냥 산책이나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되더라고요. 네. 네. 안 보는 것도 멘탈 관리하는데 그렇죠. 도움이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미국 소멸세 한 1%대 중반 나스닥이 빠지니까 오늘 이제 사상 최저가 올해 들어 52주 최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미국 시장은 또 빠지니까 이제 제대로 된 공포로 떨어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추가로 크게 한두 번 더 빠지면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신용의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의 반대 매매가 나올 때는 잘 지켜보시고요. 과거 우리 2020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신용 반대 매매가 한 두세 차례 이어지면 그때는 정말로 높은 수준의 진성 바닥을 확인해 주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급락이 없으면 또 신용 매도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고, 근데 만약에 이게 연속으로 빠지면 아마 신용 반대 매매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반등은 할 수는 있을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까지는 미국 금리권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다가 또 눈치 보고 또 이런 것들은 반복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일 거예요. 네. 네. 자, 일단 우리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CPI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떨어질 거다. 8.5에서 8.2였나요? 8.3이었나?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점을 찍었다 이런 기대감으로 확 또 올라오고 우리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이번에 8.6이 나오면서 또 확 꺾인 것 같은데 네. 0.1 차이인데 그 8.5에 비하면 네. 큰 차이는 아닌데 이렇게 예. 시장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제 연준의 행동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반등이 세게 있어서 사실 월별로 따져보면 다우하고 그 S&P는 빠진 게 없었어요. 5월 달에 월간 기준으로. 나스닥만 한 2%대 빠졌고. 근데 5월 달에 실제로 그 중간중간에 투매도 있었고 굉장히 충격이 있었지만 마무리는 잘 된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라팔 보스틱 그 애틀란타 연은 총재께서 9월 달에 잘하면 동결을 할 수도 하는 이런 느낌의 발언을 살짝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야 드디어 연준의 태도가 좀 바뀌었구나 이러면서 반등을 세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CPI를 통해서 그 기대감이 완전히 무참하게 깨진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락한 폭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 연말 기준으로 연준이 기준을 얼마까지 올릴 거냐 하는 소위 말하는 그 페드 와치라든가 아니면 페드를 보는 사람들의 컨센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면 3.25% 형성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미국 금리가 몇 %인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얼마죠? 1%입니다. 0.75에서 1%. 그러니까 우리 기준금리로. 예, 현재 기준금리가 0.75에서 1% 사이예요. 하도 올린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높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예요. 근데 지금 시장 예상이 3.25%라면 도대체 얼마를 올려야 3.25%가 되냐면 이번 6월, 7월에 75bp씩 올리고 9월 달에도 50bp 그리고 두 번 더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또 50bp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올려야지 3.25%로 겨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측면에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3.25% 갈지는 잘 몰라요. 근데 시장이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건
시장에 충격이 많이 빠져 있고 겁을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9월 달이 전 그런 측면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6월 달은 이제 이번 주에 있으니까 이번 주 갑자기 75bp 올리는 거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원래 예상했던 대로 50bp를 올리고 그 다음에 다음 달도 50bp 올릴 확률이 일단은 지금 더 높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연준은 그 사이에 이제 2달간 쉬는 기간 동안에 인플레가 꺾이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럴 때도 꺾이지 않는다면 9월에 뭐 50bp든 뭐 지금 시장에서 언급이 되는 75bp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시간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거 8.6% 보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더 올랐네. 이런 것들 때문에 주눅 들었고 그럼 9월 달에는 또 75bp까지 올리는 거 아니냐 하면 실제로 기준금리가 3%면 3%대면 일반 시중금리는 뭐 6% 7%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럼 6% 7%면 어떻게 견뎌? 그 이자 돈은 어떻게 감당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 뭐 경기 침체도 예상하게 되고 뭐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2년물 금리는 팍 튀고 10년물 금리도 팍 튀었는데 2년물기가 더 많이 튀어서 또 이게 좁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인플레이션 이제 위로 더 열렸다 부정적으로 불과 몇 주 사이에 네. 확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8.6이 찍혔다는 건 그 이상 얼마까지 더 올라갈지 몰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걸 막기 위해서는 연준이 네. 말씀하신 75bp 이번 금리 인상 네. 뭐가 됐든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저 인플레이션을 그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상황은 냉정하게 보시는 게 투자에서 맞습니다. 꼭 그거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주식은 이성으로 해야지 감성으로 하면 휩쓸리기 때문에 우리 감성을 좀 내려놓자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저는 인플레이션을 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라고 말씀드려요. 수요 쪽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다음 공급 쪽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있다. 근데 지금 공급 쪽에서는 상당히 그 구체적으로 위협이 우리한테 느껴지죠. 유가 110달러로 고공행진하고 전쟁이 안 끝나니까 계속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불안들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근데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실제로 미국의 실질 금리 상황들은 굉장히 빠르게 올랐죠. 그것은 뭐 10년물 국채금리라든가 2년물 국채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 실제로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5%대 중반까지 올라가 있어요, 현재. 그럼 현재 상황이면 밑으로 내려오기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신규 주택 매매가 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에 기존 주택 매매도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되긴 할 텐데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요 쪽 측면이 무조건 계속 그거냐 이거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이제 강세를 보여줬던 게 저거죠. 중고차 가격도 그대로 고공행진하고 있고 주거비도 상당히 고공행진하고 있고 서비스료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고차 얘기했나요? 중고차도 고공행진하고 있고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서비스업은 좀 분간해서 따로 떼서 보셔야 되는데 서비스업이 그 고공행진이라는 건 사람들이 돈 잘 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경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죠. 사람 돈 잘 쓰고 외식도 잘하고 외식 비용 높은데도 그냥 지불하고 이렇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연준이 얘기한 연착륙 가능하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아직도 소비 태도는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근데 그런 아까 제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수요와 공급 측면이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했는데 연준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는 사실상 수요를 잡겠다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거들리가 옛날 연준 이사였던 거들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아서 일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돈 흥청망청해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하니까 인플레이션 기대심도 계속 올라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가 꺾이지 않는다. 그럼 인플레이션 꺾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산가치 효과, 부의 효과를 꺾어야 된다. 즉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다 해야 된다. 최고의 방법이 뭐냐? 마구잡이로 풀었던 돈을 쓸어 담아야 된다. 그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이고 6월 달부터 시작된 긴축이죠.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수요 억제책이 있는 것이고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규 주택 매매가 꺾이고 그다음 부동산 담보대출 심리가 2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금리가 높으니까 당연히. 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수요 쪽에서 촉발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화되기는 좀 어려울 거다. 금리가 한 번 더 오를 거고 또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준이 얘기했던 연착륙 가능하고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수요 쪽은 확실히 꺾이니까 연말쯤 되면 인플레이션 꺾인 거 볼 거야. 그럼 우리 그거 보고 금리 결정할 거야 하는 건데 시장에서는 지금 상황은 뭐냐면 그 CPI가 빵 터지고 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뭐가 살아있냐? 유가는 살아있어. 뭐 지금 미국의 갤런당 뭐 8달러, 7달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2달러, 3달러였어요. 이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유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경기를 파먹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의 그 서비스에 지불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받은 사람이 또 돈을 쓸 거기 때문에 돈이 돌고 돌아요. 그럼 경기 안 죽습니다. 근데 자동차 기름값에 돈을 쓰면 다른 걸 못 쓰는 거예요. 외식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상당히 고공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전쟁도 끝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글로벌 공급 적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니까 지금 패닉이 빠졌는데, 제가 이제 너무 지금 사람들이 그 위축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분명히 또 바닥에서 팽개치고 내던지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테니까, 좀 높아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공급 측이 다 나쁜 거냐 할 때 우리가 공급 측 이번에 공급망 적체에서 가장 크게 받은 건 전쟁과 중국 제로 코로나였어요. 근데 제로 코로나는 뭐 조금 더 두고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국이 못 견뎌서 슬쩍 아닌 듯 하면서 제로 코로나를 조금 푸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백화점, 마트 이런 거 문을 열었잖아요. 그 우리의 제로 코로나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걔네는 쉽게 얘기해 아파트 하나 셧다운 한다고 해도 제로 위드 코로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돌아다니게 하면 걔네들의 제로 코로나는 아무도 못 돌아다니게 하는 건 진짜 교통 자체가 필요 없는 수준까지 사람을 못 다니게 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하이의 육상 운송 관련된 지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너무 이제 바쁘고 여기서 6월까지 경기를 어렵게 만들면 자기네 목표하는 5.5%는 완전히 그냥 기대는 아니고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완화적이고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공급망 적체 측에서 제로 코로나는 과거보다는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수요 쪽에서도 이제 막 시작된 것 같다. 수요와 피크 흐름들이 조금 꺾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건 물론 한 달, 두 달 더 지나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 일부러 좀 긍정적인 뉴스를 더 말씀드리면 중국의 PPI가 며칠 전 나왔는데요. 8.3%인가 하다가 이게 6.3%인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꽤 많이 떨어졌는데요. 자, 그 우리가 미국의 월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얼마나 될까요? 꽤 많습니다. 그렇죠. 한국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꽤 많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재화 가격의 그 상승이냐 상승이 아니냐도 분명히 그 소비자 물가 CPI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영향이 없다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한 4에서 6개월을 두고 미국 CPI에 중국의 PPI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근데 이 PPI가 지금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드디어. 좀 빠른 속도로 그것도. 이게 최고 13%까지 올라가던 거였어요. 연초쯤에도 한 10% 이상으로 고공행진하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미국 CPI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렇게 줄긴 줄는데 별로 안 줄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세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미국의 4, 4분기에 중국의 PPI가 일부 미국 CPI에 좀 반영이 된다면 그것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제일 관건은 도대체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어 물가지수로 보면은 오히려 하락세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포함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 가격이 포함된 이 CPI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에 따라 가격에 따라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그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에너지가. 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 가는 거죠. 바이든이 사우디 간 건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라로 안 치겠다 그랬어요. 쳐다볼 일도 없다는 식으로 다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론이 가시거지를 영사관에서 살해했기 때문에 이건 나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민주당 정부는 더 그랬거든요. 사우디를? 예, 사우디를 나라로 안 치겠다는 톤으로 다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갈 정도면 굉장히 급한 거고요. 또 하나 뉴스가 또 나오죠.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유럽에 팔 수 있도록 공부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기네 국가 쉐브론인가요? 쉐브론의 장비를 쓸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다. 왜 정제를 해야 되니까 그 특별 정제가 필요하거든요. 좀 쉽게 얘기하면 끈적끈적한 원유이기 때문에 트래킹이 더 많이 필요한 원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11월 그 중간 선거를 위한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미국이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심리는 모든 게 최악으로 간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냉정하게 보면 나쁜 것도 있어요. 유가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건 나쁜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연말 뭐 150달러 선 얘기가 다 나와요. 130달러인가, 네. 150달러인가 네.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사실은 그 원인이 없는 건 아니죠. 유럽에서 워낙에서 이제 친환경을 그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부메랑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 그 효율성 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뭐 취지가 너무 좋죠. 기후 변화가 있고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신재생으로 돌려야 된다는데 그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재생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신재생은 그 에너지 농축도 면에서 원유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죠. 이게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면 신재생이 주력으로 갈 거다 장기적으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유 관련된 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없었죠.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정유 관련해서 갑자기 공급을 폭발적으로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미국의 그 셰일도 그 리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는 속도가 이 정도 원유 가격이면 옛날 최고치를 벌써 돌파했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느리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뭔가 정상적으로 경기 호황에 의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면 막 네. 그 뭐죠? 설비 광고를 막 네. 개발하고 네. 막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그렇게 투자를 할 텐데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도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별로 답이 안 보이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기업들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황들이 변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2020년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수요 위축을 통해서 그냥 이제 마이너스 선물까지 갔었으니까 이건 진짜 투자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수요 위축에 따라서 가격이 진짜 폭락을 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수요가 멈추었던 수요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네. 쉬었던 수요가 다시 폭발을 하니까 2020년 대비 21년, 22년의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설비 증설은 없었고, 그런데 ESG 관련,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 신재생으로 지금 다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거기다 전쟁 터져갖고 러시아 공급 줄어들고 아주 기가 막히게 이게 궤가 맞아 들어가면서 유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상승 쪽으로 방향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뭐냐면 뭐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악재들이 갑자기 한데 이렇게 묶여져 있어 나와서 시장이 더 불안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나갈 일 아니냐. 따라서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 아니냐, 저가 매수의 이런 뷰를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지점장님도 지금 CPI가 지금 우리 극도로 공포심을 줄 정도로 지금 이렇지만 여기가 그러니까 다음 달서부터는 좀 꺾일 수 있다. 지금 얘기하신 논리가 이제 그거인 거죠. 저는 근데 이제 마켓 타이밍은 잡지 말자는 주의예요. 뭐 주식 사는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러니까 타이밍은 종목에서 타이밍을 잡아야지 마켓 타이밍을 잡는 거는 저도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안 잡히고 그리고 인간 심리하고 반대로 움직이고 하니까 마켓 타이밍을 너무 잡으려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이제 종목별로는 지금 완전 떨이들이 시작이 됐어요. 떨이 가격이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좋겠어 하는데 거기서 추가 떨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창고 대개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는 주인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못 하겠으니까 아예 모르겠어 하고 이 정도 분위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목별로는 지금 옥석을 잘 가려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편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게 시장의 선택을 받아야 오르는 거라서 그거는 좀 시간이 운이에요. 걸리겠지만 그건 운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빨리 선택을 받으면 되게 좋은 운인 거고 늦게 선택을 받으면 나쁜 운인 거고 그건 운입니다. 근데 아니 나중에라도 선택받아서 오르면 그것도 운이죠.
근데 그게 제가 해보니까 한 2년,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운이 정말 나쁜 경우는 저도 그런 게 걸린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굉장히 견디기 힘들죠. 근데 저희는 버팁니다. 아니 뭐 기업이 계속 잘하는데 어떻게 버텨야지. 잘못 골랐을 뿐이지. 시점을 잘못 잡았을 뿐이지. 근데 그 종목별로는 그래서 타이밍을 좀 잡으려고 하셔도 되는 건데 주가는 타이밍을 잡기는 좀 힘들고 대신 압이 교환인 상황이면 그거는 부정보단 긍정의 공간이 더 커진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으면 부정의 거의 끝이 나는 것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만약 여기서 신용 매도까지 나온다면 이번에 신용 매도 정말 안 나왔거든요. 그러게 그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저희 라이브 방송하면서 지표를 보니까 주가는 빠지고 외국인은 매도하는데 신용은 개인 신용은 쭉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신용이 빠져야 돼요. 신용이 빠져야 진정한 공포심이고 이제는 못하겠다라고 항복 선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사실 과거에 비해 돈이 월등히 많고 다른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 투자하는 게 재밌겠다 좋겠다 하고 사람들이 많이 계몽도 됐고 기업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셔요. 그다음에 부동산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럽고 하니까는 이제 매수 세력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항복 선언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항복 선언이 나오면 보통은 이제 거의 이제 저점이 나오는 건데 보통 우리가 그 항복 선언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신용 매도가 연타로 터지면, 그 소위 말하는 반대면 마진콜. 그렇죠. 마진콜이 터지면 마진콜 날 때는 그냥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정한 항복 선언이에요. 그래서 항복 선언이 나오는 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바닥을 확인해 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그 동안에 항복 선언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수가 1년 동안 빠지는 동안에. 그러니까 조금 오르다 말고. 줄줄줄 그러니까 시간 1년 내내 자원 줄줄줄 하락하고 그런 흐름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우리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시장 전문가들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꽤 되잖아요. 근데 2020년 우리가 3월 달을 보면 어떠냐면 아무도 긍정의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바닥이었어요. 아무도 정말 단 아무도 망했다 이런 생각이 전부 가득했을 때 아무도 얘기를 못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 할지라도 그리고 매수를 하던 사람조차도 매수 버튼을 더 이상 못 누르는 그동안에 성공했던 투자자인 사람들조차도 매수 버튼이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죠. 그런 걸 잘했던 사람들조차도 매수 버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 판단했다. 내가 실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때가 진정한 항복의 때인데 지금은 보면 그 워낙 훈련이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점을 잘 사면 견디면 좋은 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에서 항복 선언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더 지지부진 끌어져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로 아주 거대한 그 어떤 공포감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게 마지막 그 바닥 확인 작업이 될 수 있다. 근데 가능하면 그렇게 안 되고 조금 올라오는 게 낫겠죠. 근데 이미 뭐 오늘 3% 이상 빠졌으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말한 항복 선언은 이게 연타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신용 매도가 신용의 마진콜이 나고 또 한 번 마진콜이 나고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피눈물 흘리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떠날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떠나게 되면 진짜 피눈물 흘리는 거고 그렇죠. 그걸 버텨야지만 그렇죠. 다시 이게 버티지 못하는 게 자꾸 지금 현재 마이너스 상황을 보니까 그렇죠.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렇죠. 더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있어서는 투자는 구할이 심리 게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많은 신입으로 이제 2000년 이후에 진입하셨던 분들이 이런 거 처음 당해봐가지고 이제 강세장만 보다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당해봤잖아요. 많이 당해보니까 곧 끝은 오겠고 견디면 또 올라오겠지. 대신에 내가 이때 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놓으면 올라올 때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거야. 예를 들어 한 2,700까지만 회복을 해주면 나 한 3,000포인트 가격 다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리밸런싱을 잘 해놨어. 뭐 이렇게 되면은
좋죠.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게.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되게 어렵고요. 심리가 더 나빠질 거를 알고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년 이상의 어떤 이 주식 시장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번 정말 많이 당했잖아요. 네. 근데 또 당했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당했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장이 그 어려운 건지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그럼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번에 내가 투자한 기업들은 진짜 좋은 기업들이야. 어디 가서든지 나는 브리핑할 수 있어. 이런 정도의 좋은 기업. 근데 빠져요. 똑같이 빠집니다. 이 가격까지 빠지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 저는 이제 어떤 기업은 1분기 실적 너무 좋았어요. 기가 찬 1분기 실적이 나왔고 앞으로 실적이 줄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추세면 이제 얼마냐? PER 배수가 PER입니다. EBIT이 아니고 영업이익 대비 배수가 아니고 정말 순이익단 기준으로 2.5배 언더예요. 그런 주식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주가 지수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는 것보다 거시적으로 그런 어떤 실적 많이 빠져 있는 실적이 뛰어난 그런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경험상 그렇게 해야 다음에 살아날 때 더 부활을 세게 한다. 그리고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자산이 증가하더라. 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